엄마, 잠깐 눈 좀 감아줄 수 있어요? 엄마, 잠깐만 눈 좀 감아줄 수 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눈을 감으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터미널에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엄마, 오셨어요? 라며 저를 반기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백 리 길을 달려온 시어머니에게 할 소리인가. 그 순간 제가 들고 온 생선과 산적꾸러미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엄마, 들어오세요. 라며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허탈한 마음으로 며느리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일산에 사는 63세 김복현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명절, 다들 즐거우신가요? 아마 이 땅의 많은 며느님들은 명절이 다가오는 달력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진다고들 하시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명절이 며느리보다 더 무섭고 더 지긋지긋한 시어머니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접니다. 남들은 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잡는다고 하지만 저희 집은 정반대입니다. 차례상을 앞에 두고 기름 냄새에 절어 파김치가 된 제 등 뒤로 소파에 누워 손주와 함께 깔깔거리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다 못해 제가 되어버립니다. 얘야, 이리 와서 전이라도 하나 뒤집어 보렴. 닳고 다른 이 말을 수백 번은 삼켰습니다. 도와달라는 부탁도 애가 타는 눈치도 전혀 통하지 않는 며느리. 대체 저희 고부 사이에 무슨 기막힌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제 평생의 한이 된 그 끔찍했던 명절의 기억을 여러분 앞에 처음으로 꺼내놓으려 합니다. 이건 그냥 드라마가 아닙니다. 바로 제 피눈물 나는 현실입니다. 저는 올해 환갑을 맞은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시집살이라는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만 뜨면 시작되는 시어머니의 호된 꾸지람과 산더미 같은 집안일. 명절이면 허리가 끊어져라 음식을 하고도 음식 솜씨가 이 모양이라 조상님들 뵐 낯이 없다는 타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서러움과 고통 속에서 저는 늘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며느리에게 이런 고통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내 아들이 귀한 만큼 그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도 내 딸처럼 아껴주리라.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들이 어여쁜 색시를 데려와 제 앞에 섰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 오랜 다짐을 지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오면 힘들까봐 과일 하나도 제가 다 깎아서 대령했고 어머니, 제가 할게요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말에 아들 내외가 오면 행여나 며느리 피곤할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등 떠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희 배려가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걸까요? 며느리는 정말 알아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그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동그랑땡을 붙이고 나무를 묻히고 있을 때 며느리는 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 일이 갑자기 터져서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리고는 제사상 차리기가 거의 다 끝나고 모든 음식이 완성될 무렵에야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게 다 그렇지 하고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과 서운함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손주 녀석이 과일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손주에게 말하더군요. 그래? 그럼 할머니한테 깎아달라고 해. 그리고는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마치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듯한 그 눈빛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부엌으로 가 과도를 드는 제 자신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라도 시켜볼까 싶어 모든 식사가 끝난 후 아들에게는 넌 설거지 좀 해라 하고
며느리에게는 얘야, 넌 상이라도 좀 닦아주렴 하고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설거지하는 아들,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여보, 상 닦는 것까지 마저 해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또 그 말이 법인 양 군말 없이 상까지 닦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엄마와 친딸처럼 잘 지내보자고 말했더니 진짜로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막대먹은 딸처럼 대하는 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사실 오히려 제 진짜 친딸은 저렇지도 않습니다. 결국 저는 폭발 직전에 마음을 억누르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얘들아, 다음 명절부터는 오지 않아도 된다. 너희도 피곤할 테니 그냥 둘이서 오붓하게 여행이나 다녀오너라. 싸우기도 싫고 며느리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는 못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도 않은 저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명절인데 당연히 찾아뵈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기묘한 상황에 대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그렇게 또 한 번의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은 상태였습니다. 그래, 와서 일은 안 해도 좋으니 얼굴이나 비추고 손주 재롱이나 보게 하고 가라.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을 며칠 앞두고 며느리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저희 집으로 오시면 어때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역귀성이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수화기 너머로 상냥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제사 준비는 다 해놓을게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몸만 오세요.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명절 보내는 것도 좋잖아요. 솔직히 혹했습니다. 지긋지긋한 명절 음식 준비에서 해방될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제사 준비를 다 하겠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 머뭇거리자 며느리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엄마, 근데 생선하고 산적은 좀 구워오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제사 음식의 핵심,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것이 바로 생선 굽기와 산적 꿰기입니다. 튀김이나 저는 사서 쓸 수 있고 탕국이야 끓이면 그만이지만 정성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두 가지였습니다. 결국 가장 힘들고 귀찮은 일은 저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생색만 내겠다는 속셈이 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지만 그래도 저는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 두 가지라도 내가 해서 가면 며느리가 고마워하겠지. 우리 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겠지. 저는 참 바보 같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명절 전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을 보고 커다란 조기를 정성껏 굽고 오색 찬란한 산적을 수십 개나 꿰었습니다. 낑낑대며 커다란 보따리 2개를 싸들고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터미널에 며느리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기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그간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내가 오해했나 보다. 우리 며느리가 철이 들었구나. 하지만 그 평화는 며느리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엄마, 무거우셨죠? 이리 주세요. 며느리는 제 손에서 짐을 받아 들고 앞장서서 아파트로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무심코 며느리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몸으로 도어락 키패드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비밀번호를 훔쳐보기라도 할까봐 필사적으로 막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도둑도 아니고 그깟 비밀번호를 외워서 뭐 하겠다고 저러는 걸까? 설사 본다 한들 요즘 세상에 그 복잡한 번호를 어떻게 한 번에 외운단 말인가? 속으로 어이구 참 별꼴이야라고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기가 막히게 한 것은 며느리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키패드를 몸으로 가린 채 힐끔 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혹시 잠깐만 눈 좀 감아주실래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눈을 감으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터미널에서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백 리 길을 달려온 시어머니에게 할 소리인가. 그 순간 제가 들고 온 생선과 산적꾸러미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엄마, 들어오세요 라며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허탈한 마음으로 며느리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아들과 손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라이버시. 며느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것 때문에 저와 며느리 사이에는 이미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이미 가족이 아닌 경계해야 할 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며느리 집에서 먹은 저녁은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결코 순탄하게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음 날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역기성을 왔으니 그래도 명절 분위기는 내야겠지요. 오랜만에 제 딸, 그러니까 며느리에게는 시누이가 되는 딸 내외와 다른 친척, 몇몇이 며느리네 집으로 모였습니다. 집안이 시끌벅적해지니 그래도 사람 사는 것 같고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영 마땅치 않아 보였습니다. 자신의 공간에 이렇게 많은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친 것이 불편했던 걸까요?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주방과 거실을 오갈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의 하이라이트는 전부치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져온 재료들의 몇 가지를 더해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저렇게 함께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바로 가족이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을 뒤집던 며느리가 갑자기 악 하는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달궈진 팬에서 기름이 조금 튀었던 모양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며느리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 진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더니 옆에 앉아있던 제 아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어리둥절해 있는 아들의 얼굴에 대고 온갖 면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좀 보라고. 당신 때문에 기름 다 튀었잖아. 어쩜 이렇게 치치맞아? 집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시던 친척 어른들의 얼굴도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튄 것이 저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더군다나 시댁 어른들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서 남편에게 저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며느리의 막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놀고 있던 어린 손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커서 절대로 내 아빠 닮지 마라. 아주 똥멍청이야,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귀한 아들을 똥멍청이라고 부르다니. 그것도 모든 가족과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며느리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화를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목소리 좀 낮추렴. 그 한마디가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곧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나비의 날갯짓이 될 줄이야.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한마디에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간신히 제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온 며느리의 양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맥주와 소주병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한 수라도 한잔하려나 보다 적당히 마시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자마자 안주도 없이 소주병을 따서 병째로 들이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단숨에 한 병을 비운 며느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에 모여 앉은 모든 친척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 정말 서운합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며느리는 술기운에 꼬인 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왜 제 집에는 못 가고 명절 내내 여기서 시댁 식구들 시중을 들어야 하죠? 솔직히 말해서 이 제사 지내서 조상님 덕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다들 해외여행 가서 놀고 있겠죠.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폭탄 발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선전포고를 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엄마 돌아가시면 제사 안 지낼 거예요. 아버님 제사로도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요. 이런 허례허식 저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저 여자가 과연 제 며느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쏟았던 애정과 배려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망하고 비참했습니다. 만일 시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며느리가 저렇게 막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제 온몸을 집어삼킬 듯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언가 말을 하기도 전에 다른 한 사람이 먼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바로 제 딸, 며느리의 시누이였습니다. 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참다 못한 제 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언니가 명절 때 무슨 고생을 해요? 엄마가 생선국보 산적까지 다 해오시면 언니는 와서 숟가락만 얹었잖아요. 딸의 날카로운 지적에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러셔? 나는 그딴 거 조금도 안 먹었거든? 그리고 너 출가회인이면 이제 남이야. 남의 집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빨리 꺼져. 뭐라는 거야 지금? 언니야말로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이 아파트에서 살 수나 있었을 것 같아?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 사주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 집 비밀번호 볼까봐 시어머니 눈까지 감으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이고, 그게 바로 프라이버시라는 거거든. 그리고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꼬박꼬박 반말이야? 확 그냥. 두 사람의 설전은 걷잡을 수 없이 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취한 며느리가 제 딸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들어 올린 것입니다. 안 돼! 저는 본능적으로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며느리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아, 비켜. 나 말리지 마. 누구도 내 몸에 손대지 마. 며느리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하마터면 바닥에 나동그라질 뻔한 저를 아들이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정신 차려!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큰 소리로 아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당장 내 마누라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당장! 제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고 며느리는 여전히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내보내! 당장 내보내라고! 결국 아들은 울먹이며 며느리를 부축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명절은 그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 집은 아들 내외 없이 차례를 지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면서도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던 걸까? 아무리 그래도 명절날 자식을, 그것도 장남을 내쫓은 시어머니라니.
스스로가 너무나 모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아마 미쳐버렸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후로 3일 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한 통 없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저는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연을 끊어야 하는 걸까? 손주 얼굴은 이제 어떻게 보나? 내가 평생을 꿈꿔왔던 단란한 가정의 모습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아 허탈하고 또 허탈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된 시집살이를 겪으며 며느리에게는 따뜻한 시어머니가 되어주리라 다짐했던 젊은 날의 저,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설레고 기뻤던 마음, 서운한 일이 있어도 꾹 참으며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었던 지난 날들, 그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저 혼자만의 짝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지만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마음 편히 막 부려도 되는 시어머니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와 자책의 시간을 보내던 나흘째 되던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잔뜩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날 술에 너무 취해서. 사실 그날 일이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일까? 며느리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정말이에요. 용서해주세요, 엄마. 며느리의 사과를 들으며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술 때문에,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이 모든 일이 용서가 될 수 있는 걸까? 신우이의 뺨을 때리려 하고 시어머니를 밀치고 온 가족 앞에서 막말을 퍼부었던 그 모든 일들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알겠다, 끊어라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는 끊겼지만 제 마음속의 폭풍은 다시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오전, 며느리가 초췌한 모습으로 혼자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제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더군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앉아라. 오늘은 내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너보다 인생을 수십 년 더 산 어른으로서 내 부모가 미처 가르치지 못한 것들을 가르쳐주마.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첫째, 내가 말하는 그 잘난 프라이버시에 대해 말해보자. 내 평생의 노잣돈이 들어간 집의 문 앞에서 그 돈을 내준 시어미에게 눈을 감으라. 고개를 돌리라고? 그건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오만함이고 배은망덕이다. 너는 그 문을 잠근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내쫓은 것이다. 둘째, 내 남편이자 내 아들에 대해 말하마. 내가 수많은 어른과 내 자식 앞에서 그 아이를 똥멍청이 쪼달아 부르며 공개적으로 능멸했을 때 너는 내 손으로 내 가정의 가장 큰 기둥을 무너뜨렸다.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아내를 존중해 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무엇보다 아비의 권위를 제 손으로 짓밟는 어미 밑에서 내 아들이 과연 무엇을 배우겠느냐. 셋째, 내가 휘두르려 했던 그 손에 대해 말하겠다. 내가 내 딸에게 손찌검을 하려 하고 이 늙은 시어미를 밀쳤을 때 너는 이미 이 집의 며느리일 자격을 상실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족에게 칼을 겨눈 자는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그 비겁한 변명,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똑똑히 들어라. 술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날 밤 내가 쏟아낸 모든 망언과 추태는 술에 가려진 너의 진심이고 너의 본 모습이다. 그러니 더 이상 그 더러운 변명 뒤에 숨지 마라. 제 말에 며느리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내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이 너와 헤어지든 계속 같이 살든
그건 너희 두 사람의 문제이니 내가 관여할 바 아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명심해라. 이 집의 문턱 다시는 넘을 생각 마라. 내가 내 손주들의 얼굴이 보고 싶으면 내 아들 편의 아이들만 보내거라. 내가 진정으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 나와는 이 생에서 다시 볼 일 없을 줄 알아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볼일 끝났으니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들은 이 마지막 가르침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거라. 그게 내가 내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며느리가 힘없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속이 후련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썩은 상처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제 기나긴 명절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폭풍 같던 날이 지나고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의문이 생기실지도 모릅니다. 그 모진 말을 쏟아내고 며느리를 내쫓은 시어머니는 과연 행복할까? 혹시 후회와 외로움 속에서 더 불행해진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아들 내외가 함께 북적이며 들어서던 현관이 올해는 조용할 것이라는 생각에 잠시 마음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명절 전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지수, 지우랑 셋이 갈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담담한 아들의 목소리에서 저는 더 이상 지난날의 불안과 눈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절날 아침, 저는 예전처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와서 품평할 것을 걱정하며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수십 가지의 음식을 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딱 우리 식구들이 좋아하고 맛있게 먹을 만큼의 음식만 준비했습니다. 제 딸과 함께 나란히 서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숨막히는 긴장감 대신 정겨운 웃음소리가 배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아들이 손녀와 손주를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7살 배기 손녀가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 하고 외치며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엄마가 함께 오지 못한 것에 대한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와 아빠, 고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울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모자 간의 암묵적인 약속이자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손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안 왔어요? 엄마도 할머니 갈비찜 좋아하는데. 저는 아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단다.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법,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에 대해서 말이야. 그 공부가 다 끝나면 꼭 올 거야. 아이의 눈높이에서 하지만 진실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에 아들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신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저희 집으로 먼저 온 딸 부부가 설거지를 했고 저와 제 아들은 식탁을 마무리 정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부엌대기처럼 음식과 설거지에 갇혀있던 제게 비로소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제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안쓰러워 며느리의 무례함을 참아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와 나를 병들게 하는 감정들을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아는 용기라는 것을요. 아들이 돌아갈 때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모든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오롯이 그들의 몫일 겁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결정에 제 행복을 저당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명절이 가족 행사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와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오롯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 제 이름은 더 이상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인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시끄러운 가짜 행복이 아닌 고요하고 단단한 진짜 행복으로 가득 찬 나만의 진짜 명절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다가오는 명절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